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14강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고려를 딱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의 체제 정비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자, 이렇게 성종 때까지 마련되어 있던 이 고려의 그런 체제 정비,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고려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전의 신라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과 다른 독자적이고 어떤 특징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오늘날에 그게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까지 그 흔적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우리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뭐 교육제도 이런 식으로 이 고려의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정치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특징부터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고려의 경우에는 고려 중앙정치제도의 특징은 중국의 제도를 도입한 점 하면서도 독자적인 제도 역시도 모두 갖추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건 그 당시에 중국이 가장 선진국으로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훈요 10조나 시무 28조 공부할 때 같이 배웠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고려는 이성육부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2학년 때 세계사 배웠던 학생들이면 잘 알 텐데 중국의 삼성육부에서 따온 이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삼성,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상서성, 휘하, 육부 체제를 이제 삼성육부라고 하는데요. 고려에서는 이거를 삼성 대신에 두 개의 성으로 만들어서 이성육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서문화성의 경우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일종의 약간 총리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문화시중이라는 게 총리실 같은 거였고요. 또 왕의 어떤 이야기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신하들한테 전달하는 일종의 비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게 중추원이라는 곳이 또 있었는데요. 이 중추원은 중국 송나라의 제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중국 당나라, 송나라의 어떤 제도들을 도입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도 고려의 경우에는 여기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고 해서 고유의 회의 기구를 두었는데요. 이것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였습니다. 중서문화성, 중추원, 상서성 이런 그 중앙의 고위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국가의 어떤 시급한 일들, 중요한 일들, 그리고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각회의,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었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인적 구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에 따라서 이게 이름이 달랐어요. 인적 구성은 똑같은데 만약에 군사적인 일로 이제 모이면은 도병마사를 불렀고 행정적인 일로 모였으면은 식목도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예를 들어 3사라고 해서 국가의 회계 업무, 재정 업무를 보는 곳이 있었는데 이 3사는 고려시대의 3사와 조선시대의 3사가 그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3사는 회계 업무를 하는 곳이고 조선시대의 3사는 그 이후에 약간 감찰이나 어떤 왕한테 조언을 하는 그런 걸로 바뀌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유의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정치 제도에서는 그 나름 되게 독특한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대간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려는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거나 혹은 어떤 관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대간을 두었고요. 이 대간들은 이 약간
아무리 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종의 면책특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정치가 여전히 깨끗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언론 기능이라고 하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대간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언론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간 전통은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확실히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전의 신라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방적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좀 더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우리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행정제도는 특히 이 고려의 제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특징적으로 지역 간의 차별, 그리고 이 향리라고 하는 계층의 행정 참여가 다른 시대에는 없는 고려만의 특징으로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후삼국 시대부터 이제 고려 초까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특징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호족들이 세운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족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지방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조선보다도 그리고 신라보다도 굉장히 지역색이 강하고 지방색이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행정제도도 아주 독특합니다. 자, 먼저 고려의 경우에는 어떤 그 지역의 목적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을 크게 구역을 크게 3개로 나누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5도를 두었고요. 뭐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 보면은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죠?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서해도의 경우에는 이제 황해도가 되죠. 이 교주도의 경우에는 강원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곳에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군현을 설치하였고 안찰사라고 하는 그 관리를 도지사 같은 겁니다. 파견하였고요.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으로 북쪽에 북계, 동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군사행정구역은 나름 약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경기, 개경으로 수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군사력도 훨씬 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절도사를 파견하였고 주와 진이라고 하는 군사시설을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자, 경기는 개경이라고 하는 수도를 둘러싼 특별행정구역인데요. 이후에 이 경기는 양광도 지방을 점차 갉아먹으면서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에는 경기도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서 다스렸던 것이 이 고려 지방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고려는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지방관을 주현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만 파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지역에 있었던 호족들을 향리라고 하는 일종의 하급 공무원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그들이 행정을 대신하고 보조하게 하였는데요. 자, 그 밖에도 현에 속하지 않는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향부곡소는 예를 들면 대장장이 마을 이런 것처럼 농사를 짓고 일반적으로 그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었어요. 뭐 녹그릇을 생산하는 마을이라던가 뭐 철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마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향부곡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현, 속현, 향부곡소는 동등한 곳으로 취급받지 않았고요. 주현에 사는 곳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높은 곳이었고 그 다음에 속현, 향부곡소는 거의 노비, 천민 취급을 받는 그런 지역별로 차별을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도 말했지만 호족의 국가잖아요. 이 호족의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호족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호족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센 호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호족도 있고 호족이 없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역에 대한 차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부터 내가 어느 출신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어필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맨 처음 생기기 시작했었던 성씨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야, 나는 김씨인데 그냥 김씨가 아니라 무려 주연에 속하는 안동 김씨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지역을 강조하는 일명 본관제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 및 교육 제도로서 고려는 군사 제도로서 징병제랑 어떤 직업 군인 제도, 모병제를 혼용한 제도를 실시하였는데요. 중앙군은 2군 6위라고 해가지고 편제상 4만 5천 명 정도를 자랑했고요. 요거는 징병 군인도 있었지만 군반시족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직업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군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징집해서 쓰는 징병 군대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군사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고려는, 이후에 여진, 거란, 몽골족처럼 외부와의 전쟁을 많이 한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강력했습니다. 자, 교육제도를 보자면 고려의 교육제도는 중앙에는 성종 시기에 국자감을 설치해서 운영했고요. 이 국자감은 일종의 대학교로서 나중에 성균관으로 발전합니다. 지방에는 중고등학교 오늘날로 따지면 정도가 되는 향교를 설치해서 지방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고려 중기로 가면 오늘날로야 약간 비슷한데 처음에는 공교육이 강했다가 나중에는 사교육이 성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2개의 학원이 있었고요. 이 12대 학원을 사학 12도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과거제도를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는 이제 과거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등용하였는데요. 과거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가 문과라고 부르는 문관 관료를 뽑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해당 어떤 기술이 필요한 관청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잡과가 있었고요. 주로 실용 기술들을 이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불교의 국가였기 때문에 승과라고 해서 뭐 스님이 되는데 이게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 승과를 합격한 승려에게는 여러 혜택과 특전을 주고 품계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어떤 스님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고려시대는 군사력이 사실은 되게 발전하고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묵과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건 어떤 군인들을 약간 천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선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죠. 고려시대에는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왕족, 공신, 고위 관료의 자손들을 시험 없이 임명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음서 제도로 인해서 일명 문벌이라고 하는 집단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문벌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을 대대손손 합격하고 그리고 대대손손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가문들을 문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번 과거 시험을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많이 붙기는 하고 실제로 과거 시험을 붙어야지만 대접을 해주는 세상이긴 합니다. 고려라는 세상이. 그래도 이 음서를 통해서 아름아름 약간 챙겨주는 고위 관료의 자손들을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고려의 제도를 모두 알아봤고요. 고려 제도의 특징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